위해서는 내신 성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일단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그 독서 활동,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생활 기록부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 충분히 녹아내어서 특목고, 그리고 대학에 적합한 인재임을 증명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CNC 학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가지고 너무나 미흡한, 그리고 특목고에 제출하기에 너무나 이제 민망한 정도의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NC 학원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페셜 3P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비교과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등을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특목고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지는 특목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특목고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CNC 학원의 스페셜 3P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우선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실력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코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생활기록부 관리,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하여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성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본 기재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교과 실력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과 실력 평가 항목,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 기록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총 4부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이 중에서 독서 활동에 집중해가지고 실제로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입시에서 총 2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독서 활동 상황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질문인데, 자기주도 학습에 본인들이 했던 과정과 성과를 기록을 해야 돼요. 독서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독서 활동이 입시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대입,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이죠. 학생들에게 독서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본인에게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독서 활동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선정 이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까만색으로 나오네요. 선정 이유입니다. 자, 선정 이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정 이유를 자기소개서에 적을 때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읽게 되었는지, 읽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주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에게 준 영향을 마지막으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하기 전과 후에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 입시에서 독서활동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서류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독서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기주도 학습에다가 이러한 독서활동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항목 중에서 독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독서활동은 생활기록부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독서활동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학업적인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 이 학생들이 진로 관련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CNC 학원에서 스페셜 3P를 지도할 때 제가 일단 우리 학생들에게 연간 독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 영역 상관없이 모든 다양한 분야의 강점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독서를 일단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분야의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창의성 그리고 융합적인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에는 진로 관련된 독서활동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가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이만큼의 관심과 열정이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CNC 학원의 스페셜 3P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독서활동을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영역별로 다양한 독서활동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독서하고 결국은 진로와 관련해서 심층적인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활동을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통 독서활동 기록해라, 독서감상문 써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죠. 언제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이러한 내용이었고 나는 이런 점을 느꼈어요 라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는 충분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아까 서울대에서 요구했던 항목 보이시죠? 자,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파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독서하기 전과 후에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독서활동 기록을 해놔야지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나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게 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독서활동을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지고 실제 수업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달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좀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 이야기. 자, 장발장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 사람이죠. 자,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고, 그리고 이 빵을 훔친 죄로 교도소에서 19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고, 출소 후에 사회에서 정착을 하기 어려워졌고, 그리고 방황하고 다니다가 마리에 신부님을 만나게 되죠. 마리에 신부님이 이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게 되죠. 하지만 우리 장발장 어떻게 하죠?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자, 그리고 잡혀오게 되는데 신부님께서 자비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서 장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 자비의 경감에 의해서 큰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죠. 자, 이러한 독서를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했었는데, 일단 독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학생들은 책을 읽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줄거리를 통해서 일단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장발장,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발단전기 위기 결정 결말, 그리고 대단원을 이르기까지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장발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사랑과 연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일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족하죠.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도대체 도덕이라는 관념이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지?
자, 쉽게 말해가지고, 자, 사랑과 연민이라는 주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느껴진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죠. 신부님이 장발장을 용서해줄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어요. 또는 장발장이 코제트에 대해서, 또는 장발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장발장이라고 누명을 쓴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자수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다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럼 도대체 신부님은, 도대체 왜 장발장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자,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배경 지식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하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품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배경 지식을 탐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자,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혁명, 이 당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세계사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일어났던 프랑스의 경제적인 상황, 경제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 당시 있었던 비분 간의 격차,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계급 간의 갈등 등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사, 사회, 그리고 경제까지 배경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경식을 확장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심층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죠. 프랑스의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러한 등장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장발장은, 그리고 장발장은, 또는 이제 자베르는, 또는 신부님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을까? 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독서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를 해나가다 보면은 작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학생들과 이제 같이 작품의 내용,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토론 활동을 같이 연계를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는 또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토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베르, 장발장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죠. 소설 속에서는 정말로 이제 너무 장발장을 괴롭히는 존재로 일단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정말 자베르를 우리가 악역으로 볼 수 있을까? 자베르 같은 경우에 본인의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고, 게다가 사명감을 갖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자, 두 번째, 자, 신부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자, 신부님, 장발장을 위해서 장발장이 잡혀왔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거짓으로 일단 증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신부님의 거짓말, 종교인으로서 거짓말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너가 만약에 신부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또는 너가 만약에 장발장이라면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수할 수 있겠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의 면접을 대비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현실 세계와 연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너가 만약에 어떤 꿈이 있을까요? 너가 만약에 자, 인권 변호사가 꿈이야? 그럼 이 작품에서 배우게 된 교훈이 너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자, 너가 만약에 의사가 꿈이야?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편견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의사로서 갖고 있는 사명감은 있니?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해서 탐구까지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요. 자기소개서 항목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자,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기술하시오.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걸 그대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읽고 독서를 기반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읽고 나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이런 등장인물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러한 주제와 교훈을 얻게 되었고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아가서 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세계사,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을 더 확장해 나가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배경 지식을 학습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저는 사건의 인과관계, 등장인물들의 관계의 필연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등장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현실 세계 연기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토대로 저는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이런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진로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계획,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기소개 토대로 우리가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서를 통해 읽었죠. 영어 실력에 대한 증명, 그리고 배경 지식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세계사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지식이 충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된 관점의 변화, 그리고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탐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너무나 많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수업했던 내용, 이제 레미제라블 하나의 사례로 일단 들어드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든 다른 문학 작품에도 다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문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독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게 스페셜 3P입니다. 자, 이처럼 학교의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그리고 특목고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그리고 인성경영에 대해 가지고 인성경영에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3P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고교 관련해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관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서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주도 학습은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활동 또는 각종 탐구 활동, 학교의 활동들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서류,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셜 3P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마무리를 드리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6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3학년 때 특목 입시 준비하게 되면 늦을 수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때 생기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자기 주도 학습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학생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대학교와 그리고 특목고에 관련된 입시 정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같이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목표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의 활동을 해나가야 될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나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들을 토대로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 또는 다른 자기소개서 항목에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체계적으로 월 1회씩 수업 그리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입시계가 학교 유형별 분석을 해보면 자사고, 과거 영재고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수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시 쪽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 쪽으로 해서 거의 이쪽이 다 가는 거예요. 수시 쪽 정시는 아니다. 직윤도 아니다. 직윤은 갈 수가 없죠. 자사나 자공 이쪽에서 가는 거는 거의 극소수고요. 뭐 목동에서 예를 들면 양생이나 한가람에서 쓰면 거의 서울대에서 보지도 않죠. 이 학교에서 왜 직윤을 보냐. 그리고 직윤도 될 수 없는 게 양생에서 1등을 해봤자 뭐 1.0이 나오고 있어요. 1.0이 못 나옵니다. 근데 지방 가면 1.0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하고는 일단은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직윤의 제일 큰 약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신청 면접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 학생부에 쓰이는 활동을 체크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일반 전형은 신청 면접이 강해요. 그래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학생 교육이죠, 재학생. 뭐 정시는 너무 잘하시고. 우리가 이제 양천구 쪽에 특히나 목동 쪽에 있는 고등학교에 서울대를 갔다 오면 예를 들면 17명이 갔다 오면 2명 빼고 뭐 양재 강사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정시예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죠. 정시에서 틀림없이 40에서 50%가 재수생이거든요. 그리고 10% 정도가 수시 쪽으로 갔을 텐데 거의 목동에서는 재수생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직윤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직윤은 학교에서 추천 안 해주니까 아예 못 가겠죠. 근데 일반 전형은 학교 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내가 재수하면서 학교 활동을 플러스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는 학생 11명 정도 제가 간혹 가다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가서 실제 하기도 하는데 이 비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서울대를 최하로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공대가 최하야. 내가 못 가다 서울공대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재수하지 말고 바로 가야 된다. 바로 원샷으로 가야 된다.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과고, 영재고, 그 다음에 정부권 자사고가 있어요. 제가 강력권 자사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대 수시 전형 비율이 8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수시로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정시 20%를 논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정시 20% 중에 결국은 반이 재수생이라는 얘기는 이건 개인 플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형된 진로를 보면 영재고하고 정부권 자사고를 어떻게 틀리냐면 영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영재교육진흥법 법이 틀려요. 영재교육진흥법. 그래서 이쪽은 과학 영재 발굴을 목표로 합니다. 수학 영재 발굴이 아닙니다. 과학 영재, 과학. 그 다음에 영재 발굴을 하다 보니까 영재 발굴하려고 요즘 뭐 TV 프로도 있거든요. 수월성 교육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재고 가는 데 있어서 필기시험하고 캠프를 가는데요. 선행 문제가 나와도 클레임을 걸 수가 없다. 그 다음 학교에서 선행 신발을 막 나가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 대상 자체가 영재거든요. 근데 과거는 초, 중, 등 교육법이에요. 영재고는 전국단에서 말입니다. 과거는 초, 중, 등 교육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반고 대상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외고라는 것도 있고 과학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학고는 외고가 똑같이 광역 단위로만 뽑을 수가 있어요. 전국 단위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 다음 반면에 정권 자사고는 일반고에다가 유연성을 보장을 해줬다. 과목별로 자기네들이 이수 단위를 배정을 더 하는 것을 허용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냐면 영재고는 영재를 선발합니다. 그럼 영재의 기준이 뭐냐? 영재 발굴단에 보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언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을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영재의 기준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역, 그 다음 특정 분야에 있어서 수월성을 갖고 있는 지역,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짝꿍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는 특이하게 수학과학만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창의력을 같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재를 뽑는 기준입니다. 영재가 만약 수학과학 쪽으로만 간다면 이게 특목고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외고도 영재예요. 근데 우리가 함도 외고 가는 애들을 영재라고 부르진 않아요. 과고 가는 애들이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들이고 외고 가는 영어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수학과학을 잘하면 영재냐? 영재고 기준에서 보면 아니다. 거기에 대해 심화가 돼서 나온 게 예술예술. 인문계를 더 리버럴 아트를 너무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 플러스 신청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클레임을 못 겁니다. 예초 이걸 허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신청 면접을 보는데 초중등 교육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러면 선행하고 심화를 과다하게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건 초중등교육부에 의거하거든요. 이거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건 1%도 안 되는 영재들이 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없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전국권 자사고는 없앨 수 있느냐? 이것도 힘들죠. 왜 그러냐면 총 10개밖에 없어요. 지역별로. 근데 그 지역의 상징이거든요. 없애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광역권 자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손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역의 자사고로 경쟁률을 보면 일부 한가람이나 뭐 이화여고나 그 다음에 양재 빼고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에서 만약 자사고 지정 취소할게 그러면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에 우수한 애들은 못 받아요. 즉 강력한 자사고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시키면 감사합니다라고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고는 신청 면접,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는 내신 면접이 오는데요. 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영재고는 이공계 융합 분야의 인재를 찾겠다. 융합이 항상 들어갑니다. 영재는. 그 다음에 과학고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대 공학계열과 이공계 특성화대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전국권 자사고 제일 재미있는 거는 전국권 자사고는 항상 트렌드를 쫓아가요. 지금이 의대 트렌드다 그러면 의대를 쫓아가요. 그 다음에 지금이 전자공학이다 그러면 전자공학을 쫓아가고요. 만일 지금이 행정학이다 그러면 행정학을 쫓아갈 거예요. 어머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 상상부가 인문계열이 굉장히 셌어요. 인문계열 들어가는 애들이. 왜 셌냐면 걔네들이 서울대 경제경영을 가려고 상상부를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냥 5, 60% 애들이 전부 의대를 가잖아요. 외대보고도 지금 의대 가는 애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보다 옛날에 전혀 없었는데 지금 10%, 20%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국권 자사고의 숙명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학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전형에서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 얘네들이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숙명은 좋은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립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교육청에서 전주상산부가 서울대 연구들이 잘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산부에서 수학 면접하는 거 허용하겠습니까? 요거도 먹으면서 절대 수학 면접하는 거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허용을 해주냐면 전국 쪽에 영문고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상상부인 거죠. 교육청에서 봐주는 거죠. 제가 보면 봐주는 것 같아요. 하나고에서는 그런 면접을 못 보잖아요. 근데 상산에서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영재고, 과고, 전국권 자사고 중에 어느 학교를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건데 어머님들이 선택 기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답은 없는 것 같다 생각해요. 국가별 IQ입니다. 국가별. 홍콩이 제일 높아요. IQ 평균이죠. 107, 그 다음 우리나라가 2등 106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순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75예요. 75. 생각이 안 되죠. 평균이 75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하면 6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있다. 우리나라는 106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하면 12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있다. 이게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상위층에 있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106이에요. 106.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글씨를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여러 인종을 입양을 했어요. 황인종도 입양을 하고 흑인종도 그 다음에 같이 다 입양을 했는데 어디서 키웠냐면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키운 거예요. 컨디션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유전적인 걸 무시하자는 거거든요. 요즘 추세가. 그러면 IQ가 균등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흑인이라도 좋은 환경을 보장받으니까 지금 흑인 인권 운동가들한테 제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이 키웠으면 똑같은 IQ 결과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미들 클래스의 화이트 쪽에서 키웠는데 그럼 결과치는 똑같아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아프리칸 쪽은 93이고요. 그 다음 백인 여기는 믹스드 레이스 블랙 화이트죠. 그러니까 혼혈 쪽은 104. 그 다음에
백인종은 109, 황인종은 112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뭘 얘기를 해주냐면 근본적인 것은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다. 환경에 불구하고,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데서 그렇게 변화하기가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상반되는 결과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나오겠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오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옛날 파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재고에서 2003년에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연구소 한가영이라고 어머님들이 약칭으로 말씀해요. 한가영 굉장히 머리 좋은 애들 많이 들어가서 2003년도 신입생을 분석을 했더니 IQ 130 이상이 70%였어요. 근데 40몇 프로가 140 이상이었어요. 그럼 30% 가까이가 13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지금 놀라시는 건 뭐냐? 와, IQ 130 이상이 70%래. 이것 때문에 놀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130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0%가 영재고를 갔다는 거예요. 과거 플러스 영재고의 모집 정원은 2,400명입니다. 지금 중3의 학생이 전국적으로 54만 명 있어요. 그럼 대비하면 0.5%예요. 0.5%. 그럼 IQ 그대로 쫓아가면 0.5%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40 정도가 나와요. 그럼 140 정도를 모집으로 하는 학교가 영재고 플러스 과고라는 거죠. 수학적인 걸 나와서. 그런데 어이없게도 30%가 130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목동 쪽에 있는 학생들 IQ 평균 조사하면 120 정도 나올 거예요. 120에서 125 정도.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IQ가 118이에요. 30%가 영재가 아닌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입학전형의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20%는 우리가 못 걸러내요. 못 걸러내요. 속아. 여학생들 같은 말을 너무 잘해서 속고, 남학생들 같은 또 속아요. 말을 너무 못해서 얘가 둔재인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얘가 천재예요. 근데 실제 그런 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쪽에서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 천재예요. 우리는 다 하니까. 그런데 면접 가서 어이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모 입학관리 부장님한테 물었어요. 걔 실명되면서 이거 왜 떨어졌어요? 자기네들은 천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얘가 말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요즘 면접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예전하고. 말 잘하는 학생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말 잘하는 학생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리장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생겼던 천리장성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자기는 천리장성에 대해서 스타디를 했거든요. 자기가 아는 건 천리장성밖에 없어요. 만리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대답하는 것은 천리장성. 한 10분 동안 쭉 얘기를 하는데 면접관이 듣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이 예전에 외고에 붙었던 거죠. 그게 지금 이펙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외고에서 작년에 면도외고에서 면접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면접 준비한다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영재고는 영재고를 봅니다. 30%가 제가 영재가 아닌데도 들어가잖아요. 이건 팩트거든요. 지금 뭐 중앙 JTBC 보니까 팩트라는 얘기를 많이 퍼뜨려요. 이건 팩트거든요. 그럼 전국권 재사고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준이 안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어머님도 생각하시기에 상상고는 하나고는 외대부고 민사고는 전부 천재들만 가는 줄 알잖아요.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하나고 들어가는 애들하고 누가 더 웃어요? 서울과학고죠. 걔네들이 30%가 헛소야. 하나고는 제가 보기에는 못 돼도
IQ로 따지면 120에서 110 사이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IQ가 105에서 125 사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IQ가 130 이상이 넘어가면 별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머님들 자제분들 중에 이런 자제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은데 IQ 테스트 해봐도 머리가 천재야. 근데 왜 학교 시험 B가 나오죠? 얘가 천재면 98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수학과는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시험만 보면 90점이 안 되는 거야. 잘해야 90점이야. 90점은 25에서 30%라는 거거든요. 0.5%가 아니라 20에서 30% 사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사춘기라서 그런가? 어머니는 제일 쉽게 생각해요. 사춘기인가? 얘가 어렸을 때 되게 똑똑했는데 왜 그 차이가 날까요? 어렸을 때 되게 똑똑해 보이는 것은 얘가 딴 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펼쳐놓은 그 위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얘 천재성이 늘어나요. 영재성이 늘어나요. 근데 위로 가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친구들하고 관계 신경 써야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도 잘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설정 다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농구, 축구 이런 거 하는 거 신경 써야 되겠죠. IQ가 125가 넘어가는 학생의 특성, 관심이 다방면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머리가 팍 나빠진 게 아니라 머리는 그대로예요. IQ 125 이상이 하위 20%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중지능검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얘가 최상위권에 있어야 될 얘가 본관의 최하위 레벨 쪽에 가 있어요. 본관의 중하위 레벨에 있어야 되는 20%가 특목수학관, 특목관, 영재과학관에 가 있어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머리가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걔들한테 멍석을 깔았다 칩니다. 수학과학이라는 멍석을 깔았어. 너 이거 해. 그러면 걔네들 죽어버려요. 창의성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걔네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방면의 흥미를 계속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야 얘네들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제분 중에 그런 분 없으시라고 생각되지만 만일이 있으시다면 얘는 영재고나 과거 가는 것보다는 길은 두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영재고를 가야 되든지 예술과학 영재고를 가야 되든지 아니면 전국권 자사. 과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과거는 수학과학 집중을 시켜버리잖아요. 영재고는 다른 쪽까지 풀어줍니다. 커리큘럼을 보면 80단위 정도가 수학과학에 집중되는 게 과학고등학교. 근데 영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고는 학점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 시스템은 과거 시스템과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2년 과정으로 버티지를 못해요. 3년을 해야 나갈 수가 있어요. 영재고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 3년을 합니까? 아닌 거고요. 다방면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3년을 해야 돼요. 전국권 자사고 3년을 합니다. 전국권 자사고 하는 애들이 영재고보다 머리가 나쁘고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얘가 다방면에 관심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영재고 가는 애들보다 더. 그렇게 되면 방향을 어디로 잡는 게 좋으냐면 전국권 자사고로 잡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더 하면 이제 계속 시간이 밀리니까 중요한 건 서울과학고에서 의대 가는 걸 받겠다. 본격적으로. 근데 막을 수 있으려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책이 굉장히 웃기는 정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왜 영재고에서 의대 가는 걸 막나요? 생물은 그럼 과학이 아닌가요? 이게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죠? 생물은 온전히 물화생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과학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생물이 그거거든요. 근데 왜 영재고에서 이거 가는 건 없냐고. 그 백신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임상병리학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정책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 기반자들이 과학기술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혼동 상태가 지속되는 한은 전국권 자사고밖에는 대안이 없다. 문제는.
서울과학고 과학 4번의 문제인데 중2 과정입니다. 이건 중1 과정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을 외워요. 30%.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영재고는 창의력을 최대한 끄집어내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버티지 못해요. 어디서 가면 뾰롱이 나냐면 카이스트 가서 얘네들이 학점이 안 나요. 그래서 옛날에 서총장이 얘네들한테 국비 지원 전부 다 등록금 면제를 해줬다가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애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애들을 잘못 받은 거예요. 20, 30%.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어떻게 페널티를 준 거예요. 뭐 등록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카이스트 전부 국비 무료였거든요. 근데 지금 학점이 일정 수준 밑으로 가면 걔네들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근데 등록금을 내려면 걔네들이 알바 잘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수치스럽잖아요. 딴 애들은 대부분 안 내. 근데 내가 서울 가고 나오는데 내가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빌딩에서 떨어져요. 자살률이 그때 한참 올라갔습니다. 카이스트, 서울공대 이렇게. 왜 올라갔냐? 그 수치심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얘가 진로 선택을 잘못하고 얘가 다른 쪽으로 갔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재밌게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를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3년 전에 보니까 배강고에서 카이스트 한 명 가는 것 같은데 플래카드가 그러더라고요. 서울가고에서 카이스트 가면 공부 못하는 애들 거잖아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짜리가 가는 건데 걔네들은 자부심을 갖고 들어가는 건데 서울가고 출신은 등록금 낸다 그래서 1등에서 떨어져. 왜 떨어지냐? 그게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야. 얘 스타일에 맞춰서 얘가 어디까지 능력을 제가 환경이나 IQ에 의해서 뭔가가 지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중지능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리벽이 딱 가로막히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최상위잖아요. 그죠? 이 최상위로 가려면 유리창을 30%는 뚫어야 돼요. 70%는 없어요. 리미트가 없습니다. 근데 30%는 리미트가 보여요. 리미트가 보이는 학생은 어디로 가냐면 관리 쪽으로 가야 돼요. 관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가도 과장들이 관리예요. 연구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맞는 길을 선택을 하도록 환경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은 이제 수학과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네요. 우선은 과학고등학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한 2, 3년 전의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우선은 과학고 입시의 유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우선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건 뭐 중등 시바랑 고1 선행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맨날 거짓말 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물론 진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못 푸는 아이들이 더 많긴 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는 아이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거고요. 교과 심화의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이건 창의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머리 좋은 아이를 뽑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은 별로 사진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이거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부터 수학, 과학을 별도로 물어보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학, 과학을 융합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사실 그 문제들은 개발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내용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아이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정확하게 변별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과학고에서 딱 지필고사 형태가 진행이 될 때는 예전에 제가 진행을 할 때 보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누구까지 붙고 누구 떨어지고까지 얘기를 하면 그게 맞았었어요. 모의고사를 쭉 많이 진행을 하고 나면. 근데 자기들도 학습 전형이
바뀐 이유는 그 오차 범위가 훨씬 커지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물어보는 형태들이 이 문제들은 어머님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융합해서 문제를 내는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명한 문제죠. 매너 뚜껑이 왜 둥글까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뭐 구글의 입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물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왜 둥그냐고 물어보면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상식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저 구멍에 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각형이 되면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수학적인 용어로는 정폭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 영재학교를 준비시킬 때 이걸 냈던 적이 있었는데, 제 모의고사에 이게 수학 부분에서 보면 정폭도형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물리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되면 압력의 분산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나를 던져놓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것들은 교과 심화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실하게 변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전제로 깔리는 거죠. 그냥 과학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접해봤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입시에서 제가 보기엔 독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걸 어디를 보고 눌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결국은 독서에 대한 얘기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독서역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읽는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바뀌기도 한 이후에 과학부 입시를 준비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동화나 수학동화 이런 거에 대한 잡지에 대한 구독을 제일 먼저 권합니다. 그 부분들은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입시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뭐 파이널을 한다고 해서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어느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많은 뭐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접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입시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매뉴얼 자체가 얘기하는 자체가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 생활과 연관된 어떤 과학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결국 수학적인 내용이나 과학적인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목시키는 부분은.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물론 예전에 과학부 입시 준비할 때처럼 학습적인 부분들이 깔린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 아이들이 더 벅차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상상고등학교에 대한 얘기인 건데, 상상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쭉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이게 뭐 중등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라는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상상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잘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온 게 남학생 문제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중1 과정부터 중3 과정까지의 도형 문제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고는 처음에 앞에 한 두 문제 정도가 중1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중2 과정에 닮은 부분들이 등장시키게 되는 거고, 밑에 부분들이 중3 과정의 피타고라스라는 부분과 함께 넓이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고등학교는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물어볼 수 있는 거에 한계라는 거죠. 상상고등학교는 개별 면접이 있는데요. 개별 면접이 10분 동안 수학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 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을 보게 되면, 시간과 문항수를 보게 되면 난이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얘네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상상고등학교는 과학과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 부분 중에서 하나를 그냥 중등과정 전체를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남학생 부분에서는 도형 파트를 선택해서 쭉 물어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학생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거 역시도 결국은 세트 문제 형태로 쭉쭉쭉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라는 부분은 1, 2, 3학년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문자를 사용하는 거나
어떤 생각의 폭 자체가 달라지는 것 정도로 과정이 나눠지는데요. 실제 중위과정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것 정도까지 함께 해서 중등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체크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앞에 보여드린 문제랑 이런 문제랑 다 체크해보고 싶어 하는 게 학교의 마음이 되는 게 분명한데요. 아이들이 좀 더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고등학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경시 내용 부분들은 아니고요. 수학적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뒷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도 약간만 머리 쓰면 되는 거고 큰 확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중등 정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과학고 구술 대비 형태라고 표현한 건 예전 얘기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아이들이 내신도 하고 뭐 학원에서 공부도 하면서 심화 과정들을 공부를 하지만 그거는 어떤 단원이 국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면 마지막 이 예전에 했던 파이널 형태들을 보게 되면 결국 몇 학년 과정인지가 상관이 없게 되는 건 거죠. 문제를 쭉 나왔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그때그때 머리를 써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결국 면접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황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어떤 아까 그 말로 서술되어 있던 활용 문제들도 보면 막 머리 쓰는 게 아니고 그 말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머리를 쓸 수 있느냐라는 게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학년 과정에 부여받지 않는 모의고사 형태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나이도 높진 않지만 아이들은 결국은 그 면접관이 물어보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문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들에 대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 면접 시간에 대한 한계 부분인 건데 불공평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때는 결국은 다 준비해야 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제시한 문제인데요. 뭐냐면 상상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형태의 수준이면 사실은 어떤 세트 문제여도 이런 형태의 문제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 자연수들이 4개를 더한 거랑 4개를 곱한 거랑 같은 값이 되는 값들이 찾는 겁니다. 실제 어떤 영재교육원에서 뭐 얼마 전에 문제에서 출제되기도 했고 근데 그건 최근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 정도는 아이들이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잘 때려 맞춰서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로 가게 돼서는 때려 맞출 수는 없는 상태가 되고요. 결국은 첫 번째 걸 풀어보면서 어떤 수학적 규칙을 찾아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상상고등학교에서 이거를 물어볼 수 있다라면 아이들이 변별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민사고 쪽에서는 어쩌면 가능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고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수학적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는 그런 학교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민족상황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영역별 면접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과목당 20분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학생은 충분히 변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고 입시가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실제 지표고사를 볼 때 딱 아이들에게 50분의 시간이 줍니다. 50분. 그리고 50분 동안 11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중에 5문제가 수학 문제가 됩니다. 그럼 50분 중에 시간 분배를 생각을 해보면 20분에서 25분 사이를 수학 문제에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주어진 20분은 머리 좋은 아이들을 뽑기에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 민족상학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게 되면 난이도도 꽤 있고요. 준비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 주도학습 전형의 과학고 입시, 이전에 과학고 입시는 굉장히 흡사한 형태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문제들도 되게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시계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떤 창의력에 대한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전형적인 교과 심화의 문제인 거고 이 세 번째 거 보시면 요 문제들 때문에 분석해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얘기들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 세 번째 거는 어떤 데서 이제 경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게 교과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경시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경시책의 기본 문제로 그냥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경시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딱 중학교 1학년에서 작도 문제에 대한 그대로 확장이기 때문에 이 작도 부분은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머리 좋은 아이들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영재 학교들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작도를 이용한 문제들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중학교 과정에서 뭐 1학년 과정이든 2학년 과정이든 그 과정에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교과의 내용이나 뭐 창의력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테마 학습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할 것들이 많아진 부분들 중에서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핵심만 갖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얘네는 결국은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 입시 시대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어떤 경시나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파이널을 하면서라도 지금 여기 제가 서술한 것처럼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실제 중등 교과 과정에 아무리 민사고라고 해도 시험 문제를 지금 막 자유롭게 경시 문제를 내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교과 과정에서의 확장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은 실제로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바로 물어보거나 나와서 풀어보고서 얘기를 해라 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민사고에서 출제한다면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아까 카이스트 갔다 온 거 말고 중간고사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입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나도 어머님들께서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시키려고 하고 가끔은 어떤 어머님들은 자녀분들이 기계인 줄 아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할 것도 너무 많아졌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상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교과 심화의 형태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과학고나 뭐 민사고나 뭐 이 정도가 가장 수학적 관심도나 깊이까지 물어보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사실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가 사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얘네 보면은 뭐 1부터 100 사이에서 좋아하는 숫자 하나를 물어봐서 그 숫자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면접에 등장을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아이는 뭐 자기는 1을 좋아서 왜 1이 좋냐고 했더니 제가 1등을 하고 뭐 이게 편한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제가 봐도 걔는 좀 이상한 아이였는데 뭐 17이라고 얘기를 해서 왜 17이라고 했더니 7분의 1을 하면 어머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뭐 0. 제가 당황을 했나 보네요. 잊어먹었어요. 근데 숫자가 쭈르륵 배를 되는데 신기한 숫자들에 대한 걔네들은 곱하거나 자리를 바꿔서 더하거나 그래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관심이 많아서 좋아합니다 라고 표현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한다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시대 전체적으로 조금은 많이 독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은 어떤 자사고라든가 과거라든가 입시에 대해서 수학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허수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자사고 합격을 한 아이들 중에서도 가서 바닥을 깔 거면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짓을 자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바뀐 교과과정은 거의 6차 교육과정과 거의 흡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 경우에서 빼고 이 부분이랑 수열까지 해서가 지금 현재 1학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원래 없었죠. 수학 1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열이라는 거랑 요 밑에 수학 2라고 써있는 요 부분이랑 합쳐져, 요 부분까지가 여기 부분이 수1이고 수열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 수열이 이리로 내려오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여기 있던 게 이리로 끄집어 오고
좀 복잡하게 돼 있고요. 실제 아이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과목이 좀 늘어난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이 부분들이 1학년 과정들이 될 거고요. 공통 과정이 될 것이고, 결국은 문과, 지금 이제 그 문이과 통합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은 대학별에서 원하는 점수들이 생각을 하고, 학교들의 그 학과들이 가르치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이과의 통합은 사실 좀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전에 교과 과정에서 문과에서 미적분을 아예 안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학들에서 문과 쪽에서 특히 경제학과 같은 쪽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적분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가 안 되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해서 결국 대학에서 난리가 났었고, 결국 문과도 미적분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결국 아이들이 공통으로 이만큼 다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현재 미적분 2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머님들 보시면 여기까지를 다 하고 가기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계시고, 저는 계속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수, 로그, 상학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미적분에 대한 이론은 여기가 끝나는 부분인 건데, 그래도 여기를 하게 되면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시 이걸 만날 때까지 시간이 한 1년 이상은 지나야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하고 가봐야 거의 잊어먹는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튼튼해져서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아 역시 그렇군요 라고서 집에 가시고서, 근데 요새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긴 하지만 집에 가시고서 옆집 아주머니랑 얘기하시고 나시면 옆집 아이는 근데 여기까지 한다는데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까지 쭉 말씀드리면 아 역시 그러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근데 어머님께서 저랑 전화를 끊고 나시면요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 굉장히 약간은 단편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어떤 지금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특목고나 자사고급 분들에서는 전문 교과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전문 교과가 진행이 됩니다 라고 정도만 작성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어머니들의 또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경시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아이는 머리가 참 좋은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3년째 머리만 좋습니다. 공부는 이제 엉덩이로 해야 되는 건데 머리만 좋은 아이들의 어떤 한계 부분들이 있고요.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시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나타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을 때는 어머님들이 다 아실 만한 실제 대학 입시의 모습이라든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입시라든가 그런 거랑 관련지어서도 당연히 경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가르친 입장에서는 경시를 하지 않았으면 훨씬 학습을 잘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안타깝게도 수학은 좀 불공평한 학문이긴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아까 그 미적분 2에서 그 지수로도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많이 하는 것과 수학 실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의 내공이 어떻게 커가냐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지도를 해보면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이렇게 사선형으로 커가진 않습니다. 어떤 자기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점핑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아이들마다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 늘었다가 좀 한동안은 정체기가 있다가 점핑을 했다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거죠. 정체기가 긴 아이들입니다. 근데 정체기가 긴 아이들 부분들도 결국은 점핑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경시하면 됩니다. 실제 서울과학고 가는 아이들이나 예전에 영재학교를 제가 이제 보내본 아이들이 보면 매년 기도했던 아이들 중에
저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명, 두 명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칠판에 써져 있는 풀이가 사진처럼 기억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보통 많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디가 풀어준 것 같은데 라는 정도가 기억을 하고, 보다 조금 똑똑한 아이들이 칠판에서 칠판 이쪽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풀어줬어까지 기억을 하는데 풀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조금 똑똑한 일반적인 아이들인데 그 살이 찍힌다는 아이들은 좀 무서울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째로 그대로 기억이 된다는 아이들이 있고, 통째로가 들어가면 사진처럼 기억되면 사진이어야 되는데 그게 응용이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실제 다른 아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떤 단편적인 어떤 쭉 연습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수학은 책들이 수학을 어렵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뭐 미분이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보는 순간 이러고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느냐가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되는 건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진 찍히는 아이들은 그 역할이 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실제 조금만 얘기해 주면 그 이상 응용 심화까지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될 건데, 그런 아이들이 아닌다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다고 해도 결국 다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할 수학은 어마어마한 수학이 아닙니다. 뭐 아까 IQ 140, 뭐 120, 뭐 90 막 얘기했는데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 좀 더 빠르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결국 그 아이의 속도에 맞게 뭔가 진행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인 경우에 대해서만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긴 합니다.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익숙해질만도 한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외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결국은 수시로 입시를 치르는 게 많다 보니까 교내 평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뿐만 아니고 교내 경시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고1 외대부고 아이들 경시 중에서, 교내 경시 중에서 교과 형태뿐만 아니고 약간 경시 이론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하나 끄집어내는 건데요. 제가 이걸 뭐 숫자보다 영어나 뭐 글씨가 더 많긴 한데, 얘네들은 그냥 교과 형태로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경시의 내용을 좀 안다면 접근 방식이 조금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정도의 이렇게 교과 형태와 접목되는 경시 내용들은 제가 수업하는 클래스만 생각을 해도 다 진행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KMO를 위한 어떤 그러한 연습들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지금은 딱 그거에 특화된 사진 찍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면은 실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은 소모적인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전반적인 교과와 합쳐지면서 교과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수학 전반에 깔려있는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학습을 진행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희도 이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보기에 이 선생님이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분보다 수업 잘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 찍히거나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들은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잘 기억이 남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깊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CNC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서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되면서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입시가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불안해 하시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주제들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 주어진 문제만 막 집중해서 보다 보면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내가 이게 준비한 게 다 됐는지, 충분히 준비했는지,
이거 자신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김준호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좀 전에 수학 선생님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시험 문제 분석을 하고 그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매년 바뀌고 매년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면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뭐 옛날에 내가 면접 봤을 때 했던 것처럼 얼굴 잘 보여주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친구 관계 좋고 싸움질 별로 안 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끝나는 면접이 절대 아닙니다. 면접 한 문제 물어보고 5분 딱 물어보면 이 학생 합격 불합격이 거의 나와요. 면접만큼 아주 학생들한테 잔인하게 모든 걸 까발리는 그런 전형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 3년, 4년 전에는 그렇게 면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각 학교들의 면접관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학교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의 오차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전형 방법이 됐었는데 재작년, 작년, 올해도 뭐 점점 발달을 하겠지만 대학교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대학교에서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뽑으면은 그 아이들은 과거에 그냥 수능이라든지 내신만 보고 뽑았던 학생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학생들만 뽑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별 과정들이 그만큼 정선돼 있다. 이제 개발이 될 만큼 돼가고 있다.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과학이 수학도 물론 모든 학문의 이제 기본이 되는 논리성을 갖다 제공해주는 좋은 학문이기도 하지만 물리가 됐든 화학이 됐든 생물이 됐든 지구가 됐든 옛날에 그 과목 내에서만 그 필요로 하던 과학 지식들이 요즘은 윤리학이 됐든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건 경제학이 됐건 사회 모든 분야에 과학적인 논리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출이 돼야 된다라는 걸 대학에서도 교육 당국에서도 가지고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철학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충실히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 학생이 얼마나 준비했느냐 아까 수학 선생님께서는 독서할 때 과학 잡지, 뭐 과학 동화, Y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에요. 과거나 영재고를 혹시 보내실 생각 있으시면은 절대로 그런 책 보이지 마십시오. 아주 나쁜 책이에요. 거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단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블랙홀은 137억 8천만 년 전에 일어났어. 아니 블랙홀이 아니라 빅뱅은 딱 단정을 하고 블랙홀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은하의 중심부에 있어. 딱 단정을 합니다. 단정된 사고만큼, 단정된 지식만큼 과학적이지 못한 지식은 없어요. 과학은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를 개선해가는 과정인데 단정을 딱 해버리면 얘는 사고가 없어 딱 멈추는 거예요. 블랙홀이 우주의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지구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몇만 광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기 왜 있냐? 있으려면 3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느 면접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아까 김준호 소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최소한의 그 희망 대학 서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우습게 볼 만한 학교는 아닌데 거기서도 면접 과정이 이제 80%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뽑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옛날처럼 그런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아까 수학생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올림피아드반을 합니다. 올림피아드반을 하긴 하지만 목적을 달리 가지고 올림피아드를 봐야지 이걸 고등학교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서 심지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과고, 영재고 갔을 때는 올림피아드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세종과고, 그리고 이제 한성과고 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나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음상, 금상 다 받고, 대상까지 받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애들 사고라는 게 1, 2년 사이에 확확 커집니다. 그 사고가 순식간에 바뀌어 나가는 애들한테 지금 중학교 과정부터 이 틀에 박힌 풀이 과정, 제가 문제는 한번 뽑아봤어요. 예, 과학 지식이 왜 필요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년마다 쭉쭉쭉쭉 이렇게 개발이 돼 나간답니다. 거기 예. 2000년부터 7년마다 과학 지식이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대인들한테는 과학이라는 건 필수 과정이지 뭐 흥미로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넘어가요. 그래서 뭐 서울대 못 가고 고대 못 가고 연대 못 가다 하더라도 인하대 갔고 그리고 뭐 수원대, 심지어는 뭐 수원대 갔다 하더라도 글로벌한 스탠다드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그런 과학 지식을 갖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전 세계 많은 대학교, 대학원 많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쭉 표시해 놨는데 이런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과정 많지 않습니까? 대학만 가지고 끝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하대 갔다 하더라도 서울대 대학원 갈 수 있고 스탠퍼드 대학원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저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의 아들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아득해요. 제가 반갑대 이놈아가 고등학교나 다닐래나 이런 생각하면 얘 정상적인 인간으로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낼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뭐. 결과적으로 대학 잘 보냈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사회 나가서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면 지금부터 과학적 사고들이 어느 정도 틀이 맞춰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교육평가 전형 과정에 대해서 뭐 쭉 생활기록부 수장 내역해서 나왔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애들이 요새 과학을 공부할 때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독서라든지 혹은 뭐 경시대회라든지 토론대회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애들이 재미만 있으면 재미는 자기 미래 꿈하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긴 하지만 재미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 할 수 있고 뭐 토론을 하든지 뭐 창의력 발명품을 만들 창의력 대회에 나가든지 뭘 어떤 과정을 하더라도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저 과학적 사고 책이 내서야지 누가 만들어 놓은 물대포 샘플 사다가 조립해가지고 내놓고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오류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자 한다면 그런 발전 과정을 갖다가 1년, 2년 가진다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나중에 면접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지 과학 동화 많이 보고 Y책 많이 보고 말은 잘해요. 아까 김진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작년 세종과고였나 한성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걔는 면접 보고 나서 자기는 됐대요. 2차 면접 딱 보고 나서 전 됐습니다. 말 되게 잘해요 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말을 뻔지르하게 잘하는 거고 말을 어버버버 해도 알맹이를 찾아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내용 있게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화려하게 얘기한 사람 그래 너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뽑자. 뽑을 수 있겠지만 특히 여학생들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저 방송반 다녀가지고 말도 잘하고 담대하게 표현하고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과거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학생들, 이쁜 여학생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지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미모도 과거 들어갈 때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잘생긴 아이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키가 좀 작아야 됩니다. 키가 너무 크면 또 잘 안 뽑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그때.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선입견의 오차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자제분께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각 학교별로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비슷하게 전형 방법이 바뀌고 있다.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고대 의무는 80% 뭐 이제 거의 100% 가까이 면접을 뽑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공 자사고에서도 면접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전공 자사고에서는 내신 거의 다 똑같이 해요. 점수 차이가 안 납니다. 점수 차이 나는 거 면접이에요, 면접. 면접 분포가 뭐 전체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도 90%가 다 똑같이 90점인데 나머지 10점 가지고 1점부터 10점까지 있다 보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따라서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생활기록부 기록에 남길 수 없는 모든 노력은 헛고생이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행학습, 내신 대비하고 과학적 사고 항상 근데 제가 이거 초본을 올려놓으신 것 같네요. 수정본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네요. 초본입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조금 길게 않게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학 공부를 가르칠 때 옛날처럼 틀에 박힌 책으로 틀에 박힌 교과서로 하이탑 좋은 책입니다. 중등 하이탑 요번에 새로 나온 하이탑 개선된 하이탑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고 지금 모호한 점은 서술형 문제로 다 빼놨어요. 서술형 문제는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팩트, 요새 선거 때 팩트 많이 얘기하지만 과학에서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팩트의 오류를 더불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하이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한 가지라도 팁을 드린다면은 아이들한테 하이탑을 한 5번씩은 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과학 동화나 다른 책들, 엔트로피라는 책은 괜찮아요. 엔트로피라는 책. 독서를 할 때 엔트로피는 좀 전에 나왔던 과거나 자사고나 할 거 없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를 가고자 한다. 그냥 뺑뺑이 돌려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학교를 가려고 한다. 할 때 면접을 준비할 때 고등학교 면접도 마찬가지, 대학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중요할 때 과학적인 철학, 과학적인 사고에 가장 근접한 책은 엔트로피라는 책이에요. 엔트로피라는 책을 한 5번씩은 읽어야 돼요. 엔트로피 한 번 읽으면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책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2번, 3번 보면 볼수록 엔트로피라는 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하게 알게 되고 그 뚜렷하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10가지, 20가지 사실을 갖다 뚜렷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신조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신념을 가질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과학사학적 사고의 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의 틀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던져주는 지식들, 과거 올라간다고 해서 던져준 지식들 거기다 차곡차곡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은 엔트로피라는 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원에 이제 많이들 보내시는데 내신 대비면 내신 대비 구분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영재 과학고를 보내고 싶다 혹은 전공 자사고에 면접을 준비해서 보내고 싶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십시오. 영재고 보낼 만한 아이들은 내신 공부 준비 스스로 해도 90점 이상은 다 나와요. 그런 아이들 내신 대비 보내봐야 과학을 너무 틀에 맞추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과학 수업의 반 이상은 토론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 학생이 만약에 3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은 1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대화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풀이 풀고 숙제를 갖다 5시간 10시간짜리 수업 숙제 이만큼 받아오는 그런 수업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과거 영재고고 전거 자사고에 면접을 대비할 학부모들이라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지역 자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신이 꼭 우리는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학생들은 또 영재고 과거 대비반에 집어넣으면 또 조금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CNC에서 과학 영재고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10명 뽑으면 아까 저도 이제 학생들 10명 다 면접을 보고 뽑습니다. 1시간 동안 면접 보는데 학생하고 한 40분 면접을 하고 어머니하고 한 20분 정도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뽑습니다. 그렇게 뽑아도 한두 명 학생들은 한 달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질문이 돌아가는데 한 번에 해봐야 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질문을 자체를 못해요. 질문의 앞에서 질문한 사람의 답을 갖다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동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되면 자기가 창피해서 다니지 못해요. 그런 학생들 뽑아놔봐야. 근데 아까 어버버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참아 나가고 그 개선대 나갑니다. 개선대 나가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IQ 120, 130 넘는 학생들을 뽑고 과학적 사고라든지 흥미라든지 동기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뽑는다고 하는데 한두 명 학생들은 그렇게 참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께서는 뭐 자기 자식이 하니까 더 오류를 많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면접도 많이 보고 부모님께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그 자녀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서 얘가 진짜 과거 외고 아니 과거라든 전고 자서를 갈 만한 그 능력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김준호 소장님께 한번 그 면접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면접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뭐 두들겨 보는 거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수박 이건지 아닌지 모르면 두들겨 봐야지 두들겨 보지 않고 어떻게 수박이 이건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영재일 수도 있고 과학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주십시오.